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가 낯서네요. 제가 목이, 저 같은 사람들은 말 안 하고 한 2, 3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목이 잠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오늘 좀 제가 오면서 꽥꽥거리면서 계속 목을 풀었는데 조금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여러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실은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키워드는 제가 빈곤이라는 키워드는 같이 기획을 할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맥락이 뭐 일단 불현듯 여러 논의를 했을 때 빈곤 얘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내용에서 얘기할 때 좀 맥락을 설명을 드리고, 빈곤의 관점이라고 해서 관점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서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빈곤 하면 뭐 구글링 한번 해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빈곤에 관한 연구 기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는 빈곤에 대한 연구자 아니었고, 그다음에 실은 도시 연구자입니다. 원래 도시계획 전공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도 전문적인 식견을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도시 연구자로서 이렇게 빈곤이라는 주제를 탐색할 때 보였던 그 빈곤의 표상 같은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빈곤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즘에 빈곤에 대한 담론이나 연구들도 그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탐색하는 빈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구성을 좀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책이 한 5권 정도? 좀 두꺼운 책부터 이렇게 좀 얇은 책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보고서가 한 두세 개, 전문 빈곤에 대한 연구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말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커버군요. 혹시 이 사진에 어쩌면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거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인데, 혹시 이거 뭐 보고 웃으셨어요? 이거 뭐지? 스리랑 부부. 스리랑 부부,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지금. 예전에 일요일에만 하던, KBS에서 하던 인기 개그, 지금 개그 콘서트 형식의 옴니버스식 코너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김미화하고 남성분 이름이 누구더라? 두 분이 굉장히 장수한 코너를 했어요. 스리랑 부부라고. 그래서 그분들 두 부부가 이렇게 눈썹에 검은 절연 테이프 붙이고 나와가지고 일자 눈썹으로 이제 유명했던. 근데 이제 그것이 한참 유행일 때 아이들이 따라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사실은 그냥 여러분께 약간 재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실마리 같은 걸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김기찬이라는 사진 작가분이 있으세요. 이제 지금 작고하셨는데, 보통 사진 그러면 스펙타클한 사진도 찍고 그다음 기록 사진도 찍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후대에 주목을 받았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그냥 일상생활을 찍었어요. 골목이나 주택가 이렇게 가서. 그 중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이게 많이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골목들 이렇게 기록했던 사진이라는 것이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이제 이런 박물관들에서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카이브 기증을 하고 아카이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이랑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에 디지털 아카이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군데 좀 있습니다. 그분 사진이 계속 이제 쭉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빈곤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랑 약간 그래도 복선처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양이들 이렇게 먹이를 준달지 요즘에도 했는데 예전에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서 연탄재를 버린달지 이런 이제 사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동네에서 여인들 또는 우리의 어머니들 뭐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이 지냈던 방식, 그렇게 생업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쩌면 경제활동과 이렇게 아이 돌봄을 요즘 같으면 경제활동과 아이 돌봄을 같이 안 하죠.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했고 그다음에 이웃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빈곤하면 실은 여러 개의 개념들이 쭉 연관이 돼요. 가난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궁핍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했던 것은 가난은 그냥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한대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어원적으로는 가난은 그게 내가 힘들지 않으면 그건 가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털털한 사람도 있죠. 그냥 대충 지저분하게 아니면 집이 좀 뭐 추워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 뭐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뭔가 결핍 또는 뭐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결핍, 궁핍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고통을 받는 상황들을 가난이라고 이제 어원적으로는 그런데 빈곤은 그 결핍의 상태에서 이 철학자들이 조금 더 이제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불편해지는 게 이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편함이 나의 신체적인 불편, 뭐가 없어서 또는 내가 영양소가 결핍돼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결핍, 이제 곤란함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만약에 이 자리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고 그래서 양복을 입었어야 됐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자면요. 제가 뭔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양복을 가질 수가 없었어. 또는 뭐 그런 거 왜 서비스 있잖아요. 저기 대학 졸업반 학생들한테 무료로 양복 정장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없는 게 창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거나 내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빈곤이라고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가난함을 비참으로 느끼게 하는 것.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가져온 건데 가난은 선택할 수 있대요.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으로 가난은 그냥 해소가 되는데 빈곤은 내가 계속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내몰리는 상황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면 빈곤인데 끼니만 해결되면 그냥 가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빈곤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개인적인 것은 아닌 개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나 혼자인 상황에서 빈곤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다른 사람과 그다음에 사회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내 위치 이런 것들이 나의 위치에 이제 반사됐을 때 그때 빈곤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요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때 사진들 보면 다 웃고 있어요. 애들도 웃고 있고 뭐 다른 사진들도 제가 이제 몇 개 넣을까 했는데 뭐 저런 골목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나무를 뭐 이런 거 뭐 멸치 이런 거 다듬으면서 어머니들끼리 같이 웃고 있는 사진 있다던가 그럴 때
우리가 과거에 그 회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거의 선진국이라고 OECD 뭐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 사진이 찍히는 당시의 상황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낮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다 뭐 구멍난 양말 신고 있었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아이들 사이에서 뭐 우리 집 연탄재 버리러 나와서 같이 만났어.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요.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 이랬을 때 아이들은 그냥 나의 상태, 그 연탄재를 버려야 되는 나의 상태가 창피하지 않고 서로 재밌는 거죠. 그냥 이러면 사실은 빈곤이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빈곤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오히려 그냥 가난 뭐 이 정도. 이때는 막연하게 형편은 좀 더 나아질 거고 우리 집은 나중에 좀 더 벗어날 거고 나는 나중에 일자리를 갖게 되면 좀 더 잘 살 거고 아마 그런 감각이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뭐가 부족해가지고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생활을 못한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아니. 아사자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사회적인 아사가 있을 뿐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는 이제 그 나의 빈곤함에 대해서 까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웃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이제 아마도 아이들을 이웃집에서 단체로 이제 머리 감기고 목욕시키고 그랬던 그런 장면 같아요. 앞집도 나오고 뒷집도 나오고 옆집도 나오고. 근데 이게 아무튼 그 약간 낭만화되는 옛날 그래 저랬었지 그래도 우리는 좋았었어 이렇게 낭만화되는 사진 그 시각이 좀 있긴 묻어나긴 한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에 대한 얘기예요. 몇 가지 그 사례 연구들을 좀에 해당되는 책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이 작년 2023년에 아마 2020년에 발간이 됐는데 이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소준철이라는 분이에요. 그 전부터 이제 학위를 받기 전부터 이런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분이 관찰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여러분 골목에서 아니면 이렇게 도로에서 지금 여기 세곡동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그 폐지 줍는 노인분들 리어커 끌고 손수레 끌고 아니면 카트 끌고 뭐 깡통을 줍거나 그다음에 폐지를 줍거나 이런 분들을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관찰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분은 뭘 발견했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책의 표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제 이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은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개인연금은 없고 소유주택도 없고 전문기술도 없어.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상태냐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분들, 노인분들의 그러니까 노인분들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풍부하지 않은, 근데 자산이 풍부하지 않은 분들. 근데 대략 75세 이상이 되면 55%래요. 우리나라 전체 75% 인구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점점점 나이가 들 건데, 저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경제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때, 나도 그런 나중에 저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뭘 모으는 상황이 되면 난 끔찍할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례에서, 요 얘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가 표면적으로
표현형이죠. 그게 계속 모습이 바뀌어왔대요. 예전에는 실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뭐가 궁핍한 상황들이. 근데 지금은 궁핍한 상황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다 여름에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다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 계속 올라오고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있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구조적으로 이게 가난의 모습이 바뀌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통찰인데 유튜브를 아마 이 가난의 문법이라는 그 검색어로 검색하면 이 그 시사인 그 유튜브 클립이 하나 뜰 텐데요. 그걸 간단히 제가 요약한 겁니다. 소준철 선생님이 나와서 본인이 얘기했던 책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한국은 선진국이 맞대요. OECD에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빈곤율이 세계에서 6번째로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은 저기 아래에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평균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조금 더 약간 빈곤율이 높은 정도예요. 그렇대요. 그리고 18세에서 65세가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가능 인구 통계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11.8%면 굉장히 좋은 상태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령을 조금 바꾸면 좀 높이면 66세 이상은 44%가 빈곤으로 묶이고 76세 이상이면은 반 이상의 빈곤층으로 묶여요. 노인들이.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친척 뭐 가깝게는 뭐 가족 부모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면 둘 중에 한 분은 빈곤인 76세 이상 노인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이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의미의 함축적인 그 표현을 썼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이 더 이상.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숨어버린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 뭐 천막위에 살고 옛날 역사 기록 사진에서 보면 절대적 가난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동네들은 다 재개발 아니면 뭐 그래도 다세대 연립 빌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다 바뀌었고 토막에서 살거나 텐트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라는 거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숨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가난의 모습은 이제 바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미래로 연장하면 우리가 이제 고령 또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소준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친구기도 합니다. 빈곤의 할머니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젠더 문제가 얽힌 거예요. 고령이 된 노인들 중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한국 사회가 가졌던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던 한국 사회 경제 성장 모델이 남성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이나 이제 비공식적인 노동 또는 비급여 돈으로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노동으로 성 역할이 고착이 됐고 그걸 기대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됐을 때 자산이 없고 남편도 죽었고 혼자 됐을 때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좀 있던 돈을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다 털어갔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생활을 위해서 돈이 되면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폐지를 주어야 되거나 깡통을 모아야 되거나
근데 이게 이제 서준철 선생의 얘기로는 많은 뭐 그분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가 실은 사회 안전망이 그런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해. 가족끼리 서로 돕고 국가가 또는 금융기관이 그런 곤란한 상황에 겪은 사람한테 저리로 대출해주지 않아. 이게 끊겼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서민 금융 이자율이 뭐 15%라고 했잖아요. 15%면 거의 살인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끊겨버린 거예요. IMF 이후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체계나 공적체계가 끊겨서 오로지 자기 몸으로 버텨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여성들은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 관두고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케어하고 병든 노모 뭐 아버지 수발하고 그러고 나니 이제 자기한테는 아픈 몸과 텅 빈 뭐 전셋집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가난의 문법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기록했던 이 주인공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타이폴로지예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손준철 선생님은 이런 역할을 한 거, 이런 해석을 한 거죠. 가난이 실은 지금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의 생애가 간단히 이제 나와요. 전라남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간에 뭐 아들들이 다 저기 사업으로 몇 번을 털어먹고 자기 원래 집이 있었어요. 부가연동에. 지금 부가연동 최근에 재개발돼가지고 그거만 잘 갖고 있었어도 어쩌면은 폐지를 안 주었어도 될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거 팔아서 아들들 사업 자금 대주고 남편은 또 병 걸려서 죽고 기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쭉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말미에 좀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게 가난한 노인들의 선진국이라는 말이었어요. 손준철 선생님이. 우리 한국이 어쩌면 지금 70년대생들이 제일 인구 코호트로는 인구수가 많거든요. 이들이 지금 한참 50대 일 제일 많이 할 나이고 다음에 10년 지나면 60대 다음에 20년 지나면 70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제 뭐 자산 계층이고 물론 성공한 분들 많죠. 예, 자산을 불려가지고 그런데 누가 이런 구조적인 그 뭐랄까 함정 같은 데 빠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북 리뷰예요. 뭐 알라딘, 뭐 교보문고에서 이 책이 소개가 됐을 때 댓글이거든요. 독자들의 그 리뷰입니다. 자발적 가난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만나고 싶지 않은 게 가난이다. 그런데 가난에 들어서게 되는 경로, 가난에 들어서게 되는 경로가 있대요. 아까 이 할머니처럼 뭐 아들들이 다 털어먹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를 문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곳이라면 말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 리뷰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독자들이. 나는 그럼 어떡하지? 내가 나이 들면 나는 지금 노후 대비가 돼 있나? 그러면 빨리 저기 코인에 얼마 넣고 뭐 저기 주식을 뭘 사고 뭐 미국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땅을 사고 이런 것들 안전장치를 계속 해놓는 거죠. 가능한 한 불안감이에요. 실제로는 나는 지금 뭘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저게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밥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옷이 실증이 나서 안 입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직은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두 번째 얘기도 또 다른 이제 얘기입니다. 타자에 대한 얘기인데 쪽방에 대한 얘기예요. 뭐 가난한 사람, 빈곤함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의 버전은 노숙인이라든지 이렇게 쪽방이라든지 청년 빈곤이면 뭐 고시원에서 겨우겨우 버텨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몇 개의 특정의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그런데 그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 살짝 묻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쪽방은 특히나 그렇죠. 도시 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서울시 쪽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조그만 연구 기금을 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연구를 지원해주는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목차가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쪽방 상담소랑 같이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참여해서 일종의 여기도 인문학인데 여기서도 인문학 강의를 진행을 해요. 또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겹쳐요. 이 연구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분은 이제 제가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이제 박사 과정 분이세요. 이분이 두 연구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뭘 했냐면 쪽방에 가서 주거 환경을 조사한 다음에 불편한 게 뭐예요?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해가지고 펀딩을 받아다가 쪽방을 고쳐준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한 3년, 4년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쪽방에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게 되고 친해지고 이들은 이제 이들의 생활이 어떤지 감각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쪽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 혹시 저는 다 가보지 못했어요. 여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밀집 지역은 서울에. 빨리 넘길게요. 뭐 쪽방에 뭐 어떻게 해서 쪽방으로 들어오게 되나? 노숙과 그다음에 그 홈리스와 그다음에 이 주거복지, 뭔가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그 중간 점이지대 같은 쪽방은. 근데 분명히 점이지대인데 보통 쪽방의 그 운영 목표도 여기서 사람들 빨리 내보내자. 이게 잘 살게 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이게 행정적인 목적인데 여기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정책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여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불리는 사업도 있고 저렇게 불리는 사업도 있고 이 지금 연구자들은 이 두 개의 사업을 관찰하고 실제로 디딤돌 하우스는 본인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설계하는 연구자니까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쪽방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워크숍을 해요. 쪽방 거주자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방,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뭐가 불편한지에서 얘기해가지고 공동부업 같은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화분도 좀 있으면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화분도 뭐 갖다 놓고, 그다음에 빨래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빨래 할 수 있는 시설도 방 하나를 그 건물주한테 여기에는 사람 받지 마세요. 대신에 돈을 더 그만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세탁기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그 디딤돌 하우스 그 모습이고 이렇게 공용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공동부업.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조리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고, 뭐 어떤 방은 이런 방은 지금 이게 맞나?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셀에 너무 쌓이니까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짐을 따로 빼가지고 방 하나에 창고를 같이 공동 창고를 만듭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동의 부분을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삶의 질이 좋아지나 쪽방 거주자한테 이런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가로막혔던 고민이 있어요. 그게 그건데 공용 공간에 그런 부엌 같은 걸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더래. 나중에 갔더니 왜 안 쓰나? 뭐 처음에는 뭐 좋아 생겨서 나 가끔 쓰는데 뭐 이렇게 했다가 꼬치꼬치 캐무니까 옆방 사람이 너무 무섭다.
옆방 사람하고 나는 너무 불편하다. 옆방 사람 저 사람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칼 들고 설치고 술 취하면 그다음에 나는 여성인데 저 사람하고 저 공간에서 같이 있는다고 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이 프로그램이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도와가지고 우리 치열업하고 자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개척해보자 이런 공동체 그 인파워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공동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작동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자면 공용 공간의 존재만으로는 접촉, 만남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동부엌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친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누군가 쓰고 있으면 나는 안 나가. 문을 닫고 마주침을 만들지 않으려 공용 공간을 이용하기 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바깥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 열면 보이니까 문 앉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소리 듣고 이렇다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 다른 연구자 책을 보면요, 뭐 칼부림이 예사고, 경찰 출동이 예사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약에 취해 있고, 그런 이웃들하고 공용 공간을 쓴다고 공동주방에서 뭔가를 해먹는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닌데 얘네들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 이웃은 옆방에 살든 옆집에 살든 안 부딪히는 게 좋다. 말이 안 통한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게 이들이 경험하는 이제 이웃인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야. 나도 그렇거든. 그들하고 똑같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그런 그 까칠함, 가시도침, 너무 폭력적임, 그 다음에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투 이런 것 좀 버리고 좀 부드럽게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좀 무의미한 바람 같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이분들은 서울역에 나가서 서울역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자기 딸 아들 만나고 나 엄마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을 그 동네에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지금 쪽방에 산다는 정보를 숨기고 밥값으로 한 턱씩 내고 이게 사람처럼 사는 거란 말이야.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쪽방의 공간이 이들한테 애착이 가는 공간이 못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 개조 프로젝트, 좀 전에 얘기했던 개조 프로젝트는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을 만들면서 설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어울리며 살겠지라고 기대했던 이 일종의 이제 건축가죠. 건축적인 개입이 제한적인 성과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또 다른 얘기, 똑같은 쪽방 얘기인데 이분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아예 쪽방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마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본인이 2년 동안인가 살면서 연구를 했어요. 탁장한 이름도 좀 장하시죠.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내고 저런 책도 내고.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할 내용은 서울의 심연이라는 책인데요. 서울역 뒤편에 가서 제 쪽방에 살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한 무슨 드라마 같은 글로 담아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저의 경험하고 겹칩니다. 뭐냐면, 이 쪽방에는 지원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 장소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그 오버랩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난곡에 학생 때, 대학원 학생 때, 난곡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일 마지막 달동네, 뭐, 이렇게, 백사마을 말고, 백사마을이 제일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무튼, 난곡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난곡에 아이들 공부방에 이제, 딴에는 봉사한다고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애들이 다 퉁퉁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학교에서 오다가 분식집에 들리면, 그냥 돈 안 내도 다 먹을 걸 줘. 왜냐면, 이 바우처가 있어요. 바우처가 아예 가게로 상점으로 가. 그래서 얘가 오기만 하면 다 주세요 라고 그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은 너무 좋아. 그리고 공부방에 가면 이런 애들이 이런 학생들이 형이 와가지고 뭐 재밌는 것도 해주고 알려주고 뭐 신기한 것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무슨 영화 촬영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 영양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보다. 약간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빈곤이래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카테고리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들인 거 카테고리. 그런데 여기도 비슷해요. 교회 그다음에에서 특히나 이제 에이전시 이들을 돕는 에이전시를 대행하는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데 뭐 먹을 게 넘쳐. 맨날 햇반도 넘치고 그다음에 뭐 라면도 넘치고 통조림도 넘치고 그래서 여기는 김치도 썩혀서 버려요라고 살짝 연구자한테 귀뜸을 해서 너무 풍족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도시락은 맛이 없어서 아예 안 놔둔다. 이러고. 이게 곰팡이, 뭐, 된장, 이게 다 층층이 쌓여 있어. 식료품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아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는 미국 시골 같으면 그 신선식품, 푸드 데저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이제 인종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 못 사는 흑인 동네에서는 이 채소를 구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과 어디 멀리까지 가야 되고, 마트가 안 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월마트가. 그래서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신선식품보다는 이런 식품이 차고 넘치는 거죠, 미국에서도. 빈곤율이 될수록 이게 뭔가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있어. 그런데 뭔가 다른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 탁장한 선생이 보기에 물리적 지원은 현재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가 빈곤이라고 했을 때 뭔가가 부족하고 이게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없고 자원들이 없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차고 넘친대요. 근데 빈곤이래요. 지금 이 시대의 빈곤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가 없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게 탁장한 선생님은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그러니까 탁 찍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서술들을 보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고 이런 감각들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들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낮춰봐. 교회에서는 막 잔소리하면서 그거 해야지 밥을 줄게요. 그거 해야지 뭐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주, 쪽방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가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해. 너는 언젠가는 나한테 월세를 밀리겠지? 너는 언젠가는
그렇게 또 약을 처먹고 깽판을 부리겠지. 이렇게. 이것들의 누적적인 그 관계들, 이것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쪽방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쪽방이 왜 안 없어지나? 왜 계속되나?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연구자는. 뭐 돈 많이, 그러니까 국가가 진짜 미쳐가지고, 아니면 서울시가 미쳐가지고, 한 사람당 몇 억씩 줘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회복지사들은 국가가 쪽방을 방치, 양산한다고 여긴다. 이거 가명이고, 주상욱이라는 사회복지사를 거기서 만났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주거급여로 그들을 불량한 쪽방에 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는 쪽방을 없애고자 상담소를 2000년에 설립했어요. 꽤나 오래됐죠. 벌써 25년 됐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네요. 국가는 쪽방을 없애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가난을 고착시킨 역할을 한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쪽방이 존재해서 쪽방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공공에서. 그 다음에 제발 이걸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기를 바래요. 사람들 선의를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공공에서도. 근데 그 수행하는 업무들은 점차 그들과 연계된 수많은 구호단체, 기업, 병원, 교회, 식당 등과 상생하면서 역설적으로 쪽방을 존속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에서 뭔가 물품 기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뭔가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복지기금 써야 되잖아요. 그 기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주면 그것은 관성이 되고 그것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걸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면인데 빈곤 거버넌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 구조라는 게 사실은 거버넌스 같은 서로 각각의 주체들이 쪽방의 거주자들의 그 주거복지, 그러니까 주거빈곤을 없앱시다라고 하고서 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결국은 열심히 서로 개미들이 뭔가 자기들이 먹을 거를 들고 큰 덩어리예요. 혼자서 못 들어. 그래가지고 협업해가지고 얘는 이쪽 물고 쟤는 저쪽 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자기네들 집으로 물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이 쪽방을 둘러싸고 돈의 흐름이 고착화가 되고 물자의 흐름이 고착화가 되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와 그것에 기대는 의존적인 관계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주체들이 건물주, 관리인, 세입자, 그 다음에 쪽방 상담소,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사랑방은 일종의 이제 이들한테 그 문제의식을 이 사랑방은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선의를 가진 체계지만, 트랩, 함정,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같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깨려면 쪽방 거주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임파워먼트 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도록 이렇게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이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시혜라고 하면 이쪽은 잘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탑다운이나 아니면 바텀업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종교기관은 선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긴 한데 물론 이것도 구호 활동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들한테 규범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예배 왔냐? 안 왔냐? 뭐 이러고 술 절대 예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이들이 이제 아마 구조도도 있는데 구조도를 그리면 이들이 서로 쪽방에서 서로 관계가 되면서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탁 선생님이 보기에 이거는 그 쪽방을 지속시키는 구조야. 빈곤을 다루는 어떤 노력이라도 여전히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다 자각을 해야 돼. 자기가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참 모순적이면서도 진실인 거죠. 극도로 가난하면서도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뭔가는 많아요. 항상 프로그램도 있고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해주고 가라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다음에 쪽방은 계속 유지가 돼. 실은 이 그 쪽방이 유지되는 경제적인 고리에 대해서 한번 뭐 기사로도 다루고 심층 보도를 통해서 다뤄졌어요. 예전에 MB 대통령 때 장관 부인이 여기 쪽방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료 받고 그다음에 국가의 보조금은 건물주한테 들어가거든요, 임대료로. 그런 구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한번 그렇게 뭐 털리니까 좀 완화된 모양인데 어쨌거나 건물주들과 그 다음에 관리인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관리인은 이제 일종의 마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 지배하는 자이고 어느 누구한테 어느 쪽 방을 줄 건가를 결정하고 이런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적인 지위가. 결국은 빈곤 해소, 주거 빈곤 해소라는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윤리들이 다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것들을 서로 지탱하는 구조이다라는 관찰이었어요. 이거 이제 요 얘기가 쪽방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러니까 계속 옴니버스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좀 전에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쪽방 주거 빈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그 유형은 실은 어쩌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특수한 경우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얘기에 좀 더 가까운 얘기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꼽은 건데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저자가 필명인데 안온이라는 필명이에요. 안 씨는 자기 어머니 성이고 간단히 이 책의 내용에서 자기 전사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면 지금 현재 20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좀 화제가 됐어요. 개인사는 아버지가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서 살다가 대학은 대구로 갔고 그런데 그 전에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상한 이제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아버지 그 전부터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더 알코올에 의존이 됐고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뭐 이런 걸로 있다가 그다음에 할머니가 자기를 어려서 키웠고 엄마는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일을 엄청 하다가 또 무릎이 상해가지고 또 활동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20대 대학생 때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됐던 기초생활수급자 20년 이상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듣기만 해도 심란하죠. 막 힘들고 그렇죠. 근데 본인의 꿈은 작가예요. 소설가. 그래서 어떻게 각고의 노력 끝에 국어 국문학과를 가서 글을 계속 썼어요. 그 사이사이에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대략 브리핑은 이렇게 됐고 1인칭 가난이라는 이건데요. 이 에피소드 제목들이 이제 글을 쓰는 분이니까 실은 제가 이렇게 엑기스만 전달할게요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가져온 이유가 이분 이제 소설가인데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요약해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마크를 해왔어요. 혹시 한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몇 분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제일 앞에, 네. 고맙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여기입니다. 부산에 있는 금곡 주공 아파트에 살 때 얘기예요. 새로 이사를 온 금곡 주공 아파트는 복도식이었다. 나는 이웃과 부딪히는 게 껄끄러웠다. 더 정확히는
중독인 아빠랑 사는 것이 껄끄러웠다. 아빠는 간헐적으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그때마다 아파트 복도로 나가 내가 안 온 애비 라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나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면 엄마가 챙겨갔던 돈을 내어줄 것이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샛별민구역 작은 슈퍼나 왕마트에 나는 쉽게 갈 수 없었다. 보나마나 아빠가 외상을 달아났을 게 뻔했다. 슈퍼 사장님들이 내가 아빠 딸인 걸 알았다. 창피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한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네. 네. 다른 분 읽을까요? 그래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네, 좀 깁니다. 주공 아파트는 우리 가족이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주지 중에 금곡 아파트. 하나인데 화명과 금곡을 합쳐 15년을 사는 동안 주공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공 아파트 몇 동에 산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없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지 감각적으로 체크하는 기질탓도 있었겠으나 주로 상황이 내 입을 막았다. 엄마가 영혼을 끌어모아 보내준 학원의 승합차 안에서 친구들은 브랜드 아파트의 커뮤니티 생활로 수다를 떨었다. 아파트 헬스장에 다니는 엄마, 친해진 예쁜 가족과 여행을 가자고 하는 아빠가 주로 등장했다. 나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엄마를 둔 척, 그런 가족 여행을 가본 척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에 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가면을 썼던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 시절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화면 주공에 산다고 말했다가 친구들의 애매모호한 반응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뒷맛이 찝찝했다. 귀가하는 학원 차 안 나와 같은 곳에서 내리던 아이가 한 수 가르쳐줬다. 나도 화면 주공에 살지만 화면동에서 주공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대. 그 뒤로 자진해서 내가 사는 곳을 밝힌 적은 별로 없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읽어야 될 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좀 있어서요. 다른 분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보고 웃으셨어. 여기 꺽쇠, 여기 꺽쇠, 그 다음에 뒤에도 여기 꺽쇠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쓰면서 최대한의 돈을 벌기엔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K대학을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과외를 맡았다. 주 1회 3시간, 월 3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시간을 줬다 보니 주 2회 6시간, 월 60만 원짜리가 되었다. 정기 수업 외에 모항도 자주 했다. 지수는 K대학교에 예비 합격했고 가고 싶어 했던 다른 지방 국립대에 최종 합격했다. 지수의 합격이 있기까지 나는 장학재단에서 잘릴 뻔했지만 성적이 땅으로 떨어진 원인은 수면 부족에 있었다. 교직 이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학점 올리기에 열중할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뺏긴 수면 시간을 중국어 시간에 채웠다. 결국 중국어 학점으로 D-가 떴고 학기 평점은 3.12가 나왔다. 장학금 기준이 3.1 이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아슬아슬한 점수였다. 장학생 잘리는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관계처에 문의하니 한 번이라도 점수 미달이면 바로 잘릴 뿐더러 지금 점수는 절대값만 보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지만 퍼센트로 변환하면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살아야 했다. 무조건 장학금을 살려내야 했다. 누구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사법고시 합격했다던데 나는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세게 질책했다. 돈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국고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나오는 것이니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후 나는 시험 기간에 사흘이고 나흘이고 밤을 새고 공부했다. 잠 좀 못 잔다고 까짓것 죽기야 할까. 시험을 보고 멍한 상태로 닭집에 가서 닭을 나르면서 생각했다. 죽기야 할까. 죽고 싶다. 아니지. 지금 통장에 무려 200만 원이나 있는데 죽어도 계약한 자취방에서 죽어야지.
피곤에 찌들어 기숙사에서 늦은 잠을 청하며 평행 세계의 내가 유럽 여행을 가는 꿈을 꿨다. 그것조차 싫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한번. 네. 이거는 통째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예. 예. 시간이라는 자원. A직원 룸메이트들과 살면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잘 자였다. 학교로 출근했으나 아르바이트 직장을 거쳐 퇴근에 돌아오면 언제나 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대충 씻고 늦게까지 과제를 했다.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지 계산하는 날을 반복하며 노동시간만큼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면이 극도로 부족했다. 사실 진짜 부족한 것은 시간이라는 자원이었다. 다음 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질 좋은 식사를 할 시간, 질 좋은 수면을 할 시간, 질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시간이 없었고 미래를 기획할 시간도 없었다. 취업 준비라는 말이 그래서 어색하다.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입시 과외를 받아본 적 없고 문예창작 입시 과외가 월 70만 원이었다. 하평에도 나가본 적 없다. 그 시간들이 엄마의 시급과 나의 시급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도 돈과 시간은 필수다. 내가 각종 행사를 거절하는 상형문은 하나였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은 곧 돈이 없어서요와 동의어였다. 청년의 빈곤에 대해 질적 방법론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은데 연구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시간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방학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이고 영어 공부, 해외여행 등을 통해 이른바 스펙을 확장한 시기인 반면 그에게는 일하고 돈 벌어야 하는 날이다. 등록금을 위해 방학 때마다 돈을 벌어왔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친구도 더 잘 만났을 것 같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봤을 것 같고 회계사든 세무사든 어떤 큰 준비 기간이 긴 시험을 준비하는 도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애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한한 상태로 다녔고 대학을 되게 우울하게 다녔어요. 가족이든 정부기관이든 또 장학재단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만 있었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현실에 묶여있다. 살기 위해 했던 학원 일로 이력을 채워온 나는 언젠가 학원을 창업하겠다고 생각한다. 이 계획이 의외로 자연스러워 깜짝깜짝 놀랐다. 학원 일이 언제부터 나의 장래 희망이 되었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지 고민을 이어갈 시간이 없다. 내가 미래를 고민하다가 써버린 시간에 돈을 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궁금해하시면 남는 시간에 읽기로 하고요. 내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항상적 과로 뭐 이런 제목은 대충 이제 상상이 가시죠. 결국은 이분이 건강이 상해서 일을 그만두게 돼요. 이게 크게 아파서. 그리고 이제 이 책 글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한국 이야기인데 실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지난해 인문학 강좌를 해주셨던 박변 선생님 그 아내분이 번역자신데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는 책인데 구조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 강의를 해주실 분이 조문영 선생님이신데요. 조문영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는 번역본을 추천하는 글 중에서 책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의 가난은 다른 누군가의 이윤. 아까 뭐 가난 비즈니스, 빈곤 비즈니스도 있긴 했지만 빈곤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거대하게는 미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진화해 왔다, 바뀌어 왔다. 이들한테 뭔가 기회,
능력을 주고 기회를 자기의 경제적인 그 역량이죠. 역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빈곤학에서는 어떤 주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건데 이 역량을 어떻게 이들한테 채워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방향으로 요즘엔 담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빈곤 관련된 담론들이. 그런데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제한들이 계속 공고하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이 가족, 굉장히 가족도 많아요. 손녀까지, 손자들까지 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베이스로 넘어갈게요. 이 안원이라는 분은 어쩌면 기초수급자 그 자격이 꽤나 오래 있었으니까 아닌 이 경험을 안 한 분들한테는 또 타자이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심정적으로 동조가 되긴 하지만 이제 비근한 예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이 드라마가 한동안 좀 많이 회자가 됐죠.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주나 뭐 신데렐라 이야기로 포장하는 그런 연예인들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의 얘기고 근데 지금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들이 타고 있는 이 전철이라는 그 이 장면 전철 얘기를 할 거였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데는 다 서울이긴 한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는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엄청 길게 해야 되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요 좀 전에 이 안원이란 분이 하루 종일 알바에 그다음에 뭐 강사에 그다음에 뭐 거의 시간이 부족했듯이 이제 실은 그 시간 부족은 그냥 우리의 일상 같은 지금 이게 이제 극명하게 그런 사례를 조금 이제 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냥 하루가 출근했다 집에 오면 끝 다른 건 없이 그냥 이런 상황 있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실제 데이터로도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그 생활인구 데이터라고 요즘에 뭐 데이터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걸로 VW 랩이라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공간적인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이제 시각화 해본 거예요. 서울과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선 하나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동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쫙 퍼지겠지만 여기서도 퍼지고 근데 여기가 뭐 여기는 이제 서울 내부도 있고 아까 이분들은 요 선 어디쯤인가 되겠죠. 경기도 어디. 굉장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N개의 잡을 이동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들. 이게 이제 구조적인 상황.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아까 절대적인 빈곤이나 경제적인 빈곤, 뭐 역량의 빈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시간의 빈곤이에요. 시간이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바빠 미치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도 실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느라고 밤을 새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삼각김밥 먹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시간 빈곤자라는 이제 개념도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연구소에 있는 친구의 그 석사학위 논문인데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은 타임푸어 개념은 다른 이제 일찌감치 개념들이 있었어요. 70년대부터 있었어요.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하려고 했더니 똑같이 벌어도 삶의 질은 달라. 똑같이 벌어도 애가 3명 있어가지고 애를 케어해야 되는 집은 생활의 리듬이 다르고 시간 사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죠. 혼자서
1인 가구보다 이 차이를 하자면 그래서 빈곤을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해야지 실제 삶과 정확하게 그 매칭이 될까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매칭이 되더 시간은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할 때 저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어떤 이동 수단을 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뭐 어디 유치원에서 데려온다고 하면 신체가 가가지고 얘 손을 잡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머니가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야 되면 뭐 반차를 쓰고 나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역량이라는 개념에 훨씬 맞닿아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의 일상에서 뭘 처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활동들로 내 일상을 채울 수 있는가. 이게 일종의 이제 그래서 24시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걸 내가 기획한 대로 나의 기획대로 쓸 수 있냐? 이게 일종의 이제 시간 자유도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이제 시간 그 빈곤 개념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연구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좀 번안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요건 원래 이 트라이앵글은 다른 걸로 요걸로 지금 채워져 있었는데 약간 하나 그 공간적인 축을 하나 더 차원을 더 대어서 왜 공간적인 차원이냐면 아까 역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애를 보낼 만한 돌봄 유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 자원이 달라져.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뭐 좋은 학군 따라가는 것도 좋은 학원을 보내려면 그 근처에 있어야 그게 시간 자원, 그러니까 나의 시간으로 이렇게 조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는 거고 이사를 대치동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 자원의 그 자율적인 구성, 내가 구성하는 방식을 여러분은 다 스트래터지 전략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아야지 출퇴근이 편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삼각형이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을 조금 들여도 얻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보통은 교통이 좋고 그런 기회가 밀집된 곳에 내가 가까이 살면 조그마한 시간을 들여도 쉽게 조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꽤나 중요한 거주지 선택의 로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둘이 맞벌이해. 친정 엄마가 가까이 살면서 친정 엄마 가까이 이사 가가지고 애 돌봐주고 뭐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거를 두 사람이서 티격태격 하지만 그래도 조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애를 키워낼 수 있는가 이 함수잖아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간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이라고 나의 시간의 축은 공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그 지역 내가 이 나의 삶을 담는 그 지역에 가진 자원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분석을 했더니 지역적으로 이러저러한 편차가 있더라. 서울 사람들이 제일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이 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 함수가 달라져서 당신의 역량이 달라져요.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우리 삶을 조직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찾고 어디 집을 찾고 얼마짜리 집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래 교통비 좀 더 드리고 멀리 갈까? 아니면 집 좀 비싼 거 하고 월세 비싼 거 하고 좀 교통비 덜 드릴까? 이런 함수잖아요. 우리가 일생에
80살까지 살면 4,000주를 산대요.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에 항상 쫓겨. 왜냐하면 시간은 곧 이게 노동이에요.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노동.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책이 이건데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발견 같은 거죠. 역사적인 과정을 쭉 관찰을 해서 요게 시간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고 원제는 The Politics of Time이에요. 그리고 Gaining Control in the Age of 불확실한 시대에 여기서는 컨트롤은 나의 시간의 컨트롤을 얻어내는 것, 확보하는 것.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 그건 근데 시간 정치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런데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런던대 옥스퍼드인가? 옥스퍼드 아무튼 영국이에요. 이분인데 여러분이 이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렇게 짧은 강연하는 클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온 거는 이분이 역사적으로 쭉 관찰을 했을 때 일과 일이 아닌 것의 구분이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가 일과 일가 아닌 것의 구분이 제일 멍청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요거는 조금 요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고대 그리스인 얘기를 이제 책 초반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이분의 그 강연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는 관점보다 섬세하대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대요. 뭐 에스키모가 눈을 뭐 몇십 개, 눈 가르치는 명칭이 몇십 개, 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있듯이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는 것을 뭐 때로는 의인화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의미로 보자면 책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 책 내용을 강연하는 강연장에서는 6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포노스라고 했고 뭐 다른 의미들이 부가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동은 지금 하기 싫은 거, 당연하게 하기 싫은 거.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시민들한테는 노예나 하는 거. 되도록이면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오래 똑같은 노동을 하는 건 못할 짓이야. 잠깐 꼭 해야 된다면 잠깐은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예요. 노동이 그랬대요. 이게 옛날 말은 포노스 이런 거고. 일은 근데 우리가 노동과 일이 지금 우리는 서구의 개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념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인데 달라요. 일은 그때 말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건데 에르곤은 또 철학적으로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 본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 같은 거예요. 환대, 우정, 교류, 친교 이런 것 같은 건데 이걸 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자기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아내와 남편하고 뭐 사랑을 속삭이거나 그 다음에 친구하고 뭔가를 같이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일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아니라 이게 안 해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해. 물론 그때는 이제 노예제 기반이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이제 그 관념적인 맥락은 있는데 그래서 이 right to work 일할 권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를 키우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나하고 친구를 만나서 내가 힐링을 얻고 마음 충족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 오락은 실은 나의 신체적인 능력, 나의 정신적인 능력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시간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올림픽으로 이제 이게 가시화가 된 거죠. 신체의 능력. 그다음에 여가. 이거는 일종의 퍼블릭한 활동인데 이거
학문을 뜻하는 스콜레라는 얘기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교육, 그다음에 공적 활동, 뭐 정치에 참여하거나 동네 일 하거나 뭐 동네 회의를 가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때는 연극 관람이 그냥 레저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거였대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의 개념이 여가의 개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개념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번역한 책에서는 관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텍스트에서는 또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실제적으로 무의가 맞아요. 이게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뭐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태나 게으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걸로 관념화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근대적인 산업체계, 그 다음에 생산력이 막 증가했을 때 인클로저가 발생하고 농업 생산력 증대해가지고 나의 노동력이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관념들이 나쁘다, 나태나 게으름이 나쁘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시민의 가장 근원적인 시간 형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렇게 상찬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토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활동적인 때는 없다. 이거 계속 인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함께하는 이것들 6가지 시간을 나뉘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이 시간들의 가치를 원래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지금 현재 체제를 시간 정치라고 보고 시간 정치를 바꾸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 이후에 썼던 많은 책들에서 기본소득 얘기 논의하고요. 노동시간 줄이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쭉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류 그 산업화 과정에 요런 역사적인 시간 타임레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농업적인 시간 체계였고 두 번째가 산업화됐을 때 산업적인 시간 체계 순서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세 번째 시간 체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농업적인 시간 체계에서 직업이 없다. 너 날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봐가지고 저 특별히 없는데 이러면 너 왜 그래? 너 안 좋아? 너 벌 줘야겠어. 이런 관념이 이때부터 생겼고 그 다음에 산업적 시간 체계는 나의 일상생활이 점점점 이제 나뉘기 시작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의 리듬이라고 하면 나는 집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 시간 블럭이 있고 퇴근하면 가정 생활 시간 블럭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계절적으로 또 시간 블럭이 있고 뭐 일주일 단위로 시간 블럭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간 블럭이 나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칼 막스가 뭐 노동의 권리, 노동 소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공산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도 멍청했다 이건데 왜 그걸 right to work,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시간 관념 체계에 순응하면서 산업적인 생산 체계에 맞춘 노동의 개념을 더 맞장구 쳤다는 거예요. 원래 일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요게 이퀄 노동 이퀄 일 이게 돼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관찰을 이렇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좌파도 우파도 아니면 뭐 자본주의도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관념화한 거죠.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빈둥거리거나 이거는 양쪽 다 부정이 되는 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그래서 애초에 그리스인의 워크 관념이 완전히 이때 사라졌다. 산업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이 문제인데 노동하는 시간하고 노동하지 않는 시간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저는 절실하게 느껴요. 뭐 퇴근 시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계속 뭔가를 자료를 봐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그래서 스위치가 없어요. 퇴근 스위치가 따로. 그때그때 알아서 틈을 찾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프리카리아트라고 불리는 불안정 고용의 상태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상시적 불확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의 그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조금씩 그 지금 학교에서 연구자 또는 강사 뭐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서 자꾸 이제 지금 그 강의로 풀 찾는데 다른 학교에서 갑자기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그걸 거절을 못해. 왜냐하면 한번 거절하면 그 학교는 나한테 다시는 연락을 안 할 것 같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대기 상태고 누군가 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차단하는 순간 나는 계속 일할 시간으로부터 일할 기회로부터 멀어질 거야라는 두려움.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한참 연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노동입니다. 여러분도 거의 대표적인 직종이고요. 왜냐하면 지식 관련된 인지 관련된 생산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모티콘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이런 분들 특히나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결합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이런 관념들이 생겼다. 직업이라는 것, 상시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직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자리도 원래 잡이라는 건 굉장히 하찮은 일 같은 것을 의미했대요. 잡업 이러면 그냥 뭐 쓰레기나 치우고 허드렛 일 같은 그런 관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노동이 굉장히 이런 가치들하고 결합되면서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소비에트 그 과거 그때 공산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에서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노동을 신성화 이런 상황 그건 제일 멍청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실은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아주 미시적인 스케일에서부터 조금씩 키워온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조금 먼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왔는데 어쩌면 빈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개인 단위로 사고하는 관념들이 있어요. 빈곤 그러면 누구 이렇게 되니까 누구. 그리고 아까 그 쪽방에서도 보듯이 실은 뭔가 그러니까 뭐 이게 물리적인 자원, 뭐 금전, 그러니까 화폐는 없어도 재정적인 자원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쪽방에 들어가면 그게 열려 있는 상태가 쪽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우리 근처로 오는 얘기를 좀 했을 때는 그 안원이라는 작가분 그가 현재 요 책의 뒷부분에는 학원 강사로서 꽤 많이 벌어. 그리고 엄마를 집에서 한 끼에 25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사주고 먹으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나는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점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상대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무언가를 자꾸 결핍되게 하고 탈각되게 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표현형이 됐지만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워라벨이라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것에 그 근원적인 의미는 사실은 저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나 혼자 그냥 틈새에서 그냥 알아서 해야 되고,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소한 거고, 이런 체계에 젖어 있다는 거죠, 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발견 같은 거, 아까 그 책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리하자면, 빈곤은 사실은 특정한 국면이나 특정한 상황, 아니면 재수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도 교통사고 당하고 나도 병 걸리고 하필이면 사업이 망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운이 겹쳐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만 재수 없는 상황, 이게 아니고 실은 더 넓게 확장해 보면 모두가 다 그 자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게 그래서 나 혼자 잘못해가지고 내가 선택 잘못해가지고 나는 빈곤하게 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를 점점점 이제 확장해가면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빈곤인데 실은 빈곤은 지금 그 안원이라는 작가의 일상생활에서 봤듯이 빈곤은 어떻게 오냐면 화폐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확보해야지 실은 뭔가가 안정되는 삶, 이런 체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빈곤은 노동, 그 다음에 그걸 노동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뭔가를 나를 스스로 돌보고 이런 시간 자원의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빈곤은.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걸 자꾸 은폐하고, 자꾸 이거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가 열심히 노력 안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노력에는 이제 지금은 그것도 포함이 돼 있죠. 투기도 포함이 돼 있죠. 너가 잘 공부해가지고 잘 땅값이 오를 때 잘 사면 그 성공한 사람 있잖아.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사회적으로는. 그만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숨만 쉬고 안 써도 월급 10년 모아야지 서울에서 집을 몇 평을 산다. 이 계산이 사실은 이 얘기인 거죠, 실은.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던 거는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재조직할 수 있는 기회, 그 권한을 되찾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